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협회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준규입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는 그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요. 저희 심사위원회에서 지난해 심사했던 주요 사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은요. 객관성이라는 그 인간이 갖는 환상에 대해서 머릿말로 잠깐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협회 심사 제도 및 실적에 관해서 짧은 소개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심사 사례, 그 다음에 맺은말 상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속도로 운전하다가 이런 생각 드셨나 모르겠네요. 나보다 천천히 가는 사람은 멍청이이고 나보다 빨리 운전해서 가는 사람은 미친놈이다.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하신 말씀인데 결국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밖에 못 본다라는 내용일 것입니다. 두 사람이 짝을 이루어서 어떤 값에 대해서 추정하는 사회 심리학적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 실험을 설명드리기 전에 수학적인 경우의 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의 추정에 따른 가능성을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A와 B의 추정값이 굉장히 근접해서 실제값과 A, B 두 평균의 값으로 추정한 오차가 실질적으로 각각의 오차의 평균과 같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값이 A, B의 추정값이 워낙 근접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들어갈 확률은 굉장히 낮겠죠. 두 번째 케이스는 A와 B의 추정값이 굉장히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A와 B의 추정값의 평균으로 추정을 할 경우에 실제값과의 편차는 각각의 추정치의 단순 평균보다는 굉장히 작을 것이고 실제값이 A와 B의 추정치 사이에 들어갈 확률은 굉장히 높을 것입니다. 마지막 케이스는 A와 B의 추정값이 실제값보다 높거나 낮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어 있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A, B의 평균으로 추정할 경우에는 그 추정값이 A보다는 덜 정확하겠지만 B의 추정값보다는 보다 정확하고 결국 오차의 평균도 줄어들 것입니다. 이건 수학적 내용입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은 세 차례에 걸쳐 추정하는 것으로 진행됐습니다. 1차 추정은 두 사람, 짝을 이룬 두 사람이 각자 블라인드 추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추정은 서로의 추정치를 서로 알려주고 난 다음에 재추정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두 추정치, 자기의 추정치와 짝의 추정치에 대해서 임의적인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게 했는데 이 자율적 가중치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차 추정은 최종적으로 모든 추정을 거친 후 각자 두 사람이 합의를 통해서 하나의 추정치를 만들어내게 했습니다. 이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면 2차 추정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추정값에 대한 가중치의 자율성을 부여했을 경우에 자기 짝의 추정치에 보다 많은 가중치를 부여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의 가중치를 더 두었습니다. 그리고 피실험자의 3분의 1은 상대방의 추정치에 전혀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2차 추정치의 경우 자기의 추정치와 자기 짝의 추정치의 단순 평균만 한 경우가 오히려 실제값에 가장 근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실험자의 10%만이 그런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3차 추정에 있어서는 2인의 합의를 통한 추정치가 종국에 가서는 가장 실제값에 근사한 많은 분포를 보였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데 복수평가의 근거가 될 수가 있을 테고요. 또 한 가지는 두 사람의 생각, 이 한 사람의 생각보다는 훨씬 낫다는 사회 심리학적 실험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례입니다. 이 기호가 뭘로 보이시나요? 이 내용은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달리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일 경우는 당연히 B로 인식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13으로 보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저 최초에 보여드렸던 기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터널 비전입니다. 터널 시야라고 하는데 몰입된 상태에서는 극히 제한적 시각밖에 갖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못 본다는 내용이죠. 실제적으로 터널 안에서는 저렇게 터널 끝에 있는 흰 점만 보일 뿐이죠. 인간의 확증 편향 오류에 관한 내용입니다. 윗그림입니다. 4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 세계처럼 보이는 막대가 전혀 보이지 않을 것이고 세계처럼 보고 세계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대편의 막대기를 보게 되면 4개일 수도 있다는 내용을 단순히 보여주는데 결국은 사람은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걸 본다는 내용입니다. 밑에 내용은 세상에는 온갖 노라는 사실관계만 존재하는데 그것을 조합해서 예스라는 아주 놀라운 추정을 해내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2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편견과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아쉽게도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저 자신도 오늘 아침에 심사를 하다가 선입견에 쌓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길게 말씀드렸던 이유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전부는 이 사진 한 장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저 꼬마 숙녀가 장기를 두는 저 어르신들보다 수가 밝아서 저렇게 뭔가를 알려달라고 내지는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3자가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함축적인 내용, 결국은 중요한 사안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복수가 필요하고 또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는 것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서론을 마치고 협회 심사 제도 및 실적에 관한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협회 심사는 2007년 참여정부 시절에 부동산 경기가 과열됨에 따라서 정부에서 2007년 1월 11일에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게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협회에서는 공적평가심사위원회를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협회의 심사는 실질적으로 2007년 3월 달부터 이루어지게 됐고요. 그때는 말 그대로 공적 평가만 심사 대상이 됐습니다. 2007년에 보상과 택지비 2건, 보상 34건을 해서 총 36건의 심사로 시작해서 2009년도에 유형자산 재평가가 협회 심사 대상으로 올라옴에 따라서 4자릿수의 심사 실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매년 비약적인 양적 증가를 보여왔고요. 2018년에는 9,712건의 심사 실적을 보였습니다. 250일 근무 기간 일수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하루에 약 40건의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감정평가 주요 심사 사례를 보기 전에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비교 표준지, 사례의 성격 등서부터 기타 사례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지구 단위, 그러니까 제일 처음서부터 첫 번째 것부터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등까지 해서 앞부분의 세 가지 내용은 주로 비교 표준지나 비교 사례에 관한 성격 등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이 시점 수정, 그리고 또 한 카테고리는 요인 비교, 또 그 밖의 요인을 보정을 포함하는 내용이고요. 마지막 기타 사례는 심사에 관한 약간의 좀 성의 문제라고 할까요? 그런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럼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비교 표준지 사례의 성격에 관한 내용으로, 첫 번째 사례는 LH공사에서 택지 개발 구역 내에 있는 공급 가격 산정을 위한 평가인데, 평가서에는 감정평가 조건, 의견란에 조건을 달고 평가 목적상 당해 용도 토지로서 조성공사가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뭐 괄호감정표 앞에 조건에 이제 공란으로 둔 거는 사소한 실수로 보여지고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실질적으로 구역 내에 있는 가지번 표준지를 선정했고, 당연히 그 밖의 보정 사례도 다른 그 택지개발 사업 구역 내에 있는 조성 완료된 매각 평가 사례를 갖다 썼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 지구 내 현황 사진을 보시게 되게 되면 1블록서부터 쭉 보시게 되면은 토목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가지번 상태의 표준지는 당연히 현황을 반영하는 상태대로 공시가 됐을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개별 요인 어느 곳에서나 사실은 비교를 했어야 옳겠죠. 획지 조건에서 성숙도 보정을 하든 기타 조건에서 보정을 하든 어쨌든 간에 거기에 따르는 보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보정이 안 돼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 심사위원회 내부적인 회의를 거쳐서 당연히 성숙도에 따른 보정을 해주는 게 맞다 해서 수정돼서 발송된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현금 청산과 관련된 평가입니다. 아시다시피 면적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지구 내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평가도 따라서 가나 두 개 표준지를 선정을 했는데 우연치 않게 가번 표준지는 비고란에 보이듯이 도로조촉 27%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교 표준지와 본권을 비교할 경우에 행정적 조건에서 도시계획 시설의 표준지가 저촉되는 점에서 4% 우세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밖의 보정에서 사례와 비교 표준지 간에도 행정적 조건에서 비교 표준지가 열세인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표준지는 도시계획 시설 제한사항은 공법상 제한사항은 표시를 하되 감가 요인은 반영하지 않는다는 조사 요령이 있습니다. 물론 해당 시군구 공무원과 협의 후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 심사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확인해 보셨냐 했더니 확인을 안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확인을 해 보시고 한번 거기에 따른 검토를 부탁드렸고, 검토 결과 감가 요인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수정된 상태로 다시 발송이 처리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적용 법규에 관한 내용입니다. 광역시 지방에 넣은 그 광역시에서 시유재산 매각 평가를 위한 평가가 의뢰됐고요. 의뢰서상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3종 1바 주거지역이 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평가 의뢰가 됐고요. 이에 따라서 가로감정표 내용을 보시게 되면 매각 평가를 통해서 기준 시점은 2009년 1월 10일입니다. 의견란에 보시는 것처럼 감칙에 따라서 가격조사 완료일을 기준 시점으로 삼았고요. 당연히 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례 법률 등 그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주요 근거 법령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실제 심사를 하시는 분이 도시계획 및 그 기타 공법 관계에서 정비 구역에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걸 좀 더 세심히 보았다라면 이 상태대로 발송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통했을 텐데
기준 시점이 2019년 1월 10일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거는 그 사업 시행자한테 매각을 하는 경우든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든 3년 이내에 매각할 경우에는 기준 시점이 달라지는데 그거 판단을 사실은 놓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다 중요한 것은 협회 승인이 떨어져서 시청으로 발송을 했더니 시청 공무원은 보상법규를 적용해 달라라고 해서 담당 평가사가 매각 대신에 보상법규를 적용해서 평가액을 재수정을 했습니다. 당연히 보상으로 하니까 평가액은 떨어졌고요. 문제는 관리청에서 보상법규를 적용해 달라 할 경우에도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되고 문서 처리를 하는 과정이 필요했을 텐데 저희 협회심사위원회에서는 문서 처리를 통해서 그 의뢰 문서를 다시 수정된 문서를 받은 다음에 처리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권고를 했고 그런데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정된 평가서는 실질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돌아왔고요. 이 말씀 드리기 앞서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철현 평가사의 재개발 재건축 감정평가 롤이라는 책에 내어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것인데요. 정비구역 내 국공유 재산을 매각할 경우에 기준은 사업시행 인가 고시일로 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느냐 체결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적용법규가 틀려지고 기준 시점도 틀려질 것입니다. 또한 사업 시행자한테 매각하느냐 사업 시행자 이외자 그러니까 점유자한테 매각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이 건 같은 사업 시행자한테 매각되는 경우에는 사업 3년 이내 같은 경우 도정법에 따르고 사업 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법 또는 토지보상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릴 텐데 최초에 개정 전에 국유재산법은 공익사업법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 시행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 국유재산법령에도 불구하고 보상법에 따른 산정한 보상액을 국유재산 처분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전에. 그러던 것이 국유재산이 헐값 매각의 이슈가 터지고 법이 바뀌기에 따라서 2004년에 보상액을 일반 재산의 처분가액으로 할 수 있다는 임의적인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2006년에 따라서 2006년에 만들어진 공유재산법도 당연히 이에 따라서 매각가액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원칙적인 평가 기준 푸름을 보시게 되면 어떤 법규를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군구의 매각청 관리청에 명확한 답변, 특히 문서로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에 따라서 평가를 하시되 그 내용을 감정평가서에 꼭 기재하시라는 내용입니다. 수정된 평가서 내용을 이렇습니다. 2017년 3월 30일로 기준 시점이 바뀌었습니다. 2017년 3월 30일은 사업시행 인가 고시일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시행 인가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이 해당되기 때문에 기준 시점이 사업시행 인가 고시일로 적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문제는 되는 것은 이 수정된 평가서에서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변경전 용도 지역인 2종 일반 주거 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이철현 평가사의 책자를 보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용도 지역이 당해 사업으로 인해서 하향 조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상향 조정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철현 평가사는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면 1단지 예정지와 1단지 일경으로 나눴습니다. 결국은 실착공을 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기준을 나눈 것이고요. 일단의 예정지 아직 착공 전일 경우에 하향이 됐든 상향이 됐든 어쨌든 변경 전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가고 기여도 등은 좀 감안하는 게 원칙이 아니겠느냐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반론도 만만치 않겠습니다.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법에 따른 평가가 만약에 시가평가라면 보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시가평가라면 현황대로 평가하는 게 원칙 아니겠느냐. 그리고 현실적인 얘기로 돌아가게 되면 나중에 감사 부분에 있어서도 부담이 있기 때문에
현황에 따른 3종 주거지역으로 평가하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 가신 평가사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답은 아직까지 통일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처하실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시고 의견란에 어떤 식으로든 적지를 하시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면을 보시면 지도에서 잘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송도입니다. 길을 마주보고 있는 두 토지가 있는데 보시게 되면 토지 1과 토지 2로 표시했습니다. 일반 상업지역에 둘 다 속하고 있고요. 차이 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잘 안 보이실까 봐 정리를 했습니다. 토지 1 같은 경우에 도로에 접하고 있다는 내용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차이 나는 건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외에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토지 1 좌측, 그러니까 서측에 접하고 있는 도로 밑으로 도시철도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철도보호지구로 찍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축상이나 제반상에서는 크게 문제될 바가 없는 땅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도면을 보시면 E5와 E7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면상만 갖고도 이것의 밀도는 충분히 나오는데 뒤에 넘어가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토지 1 같은 경우에 허용 용도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이 쭉 들어가 있고요. 불허 용도는 허용 용도 외에 용도가 될 거고 근생시설 중에서 주로 이제 퇴폐 향락업소라고 일컬어지는 내용들이 이제 불허 용도로 되어 있고요.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350%, 높이는 130m 이하입니다. 주목할 점은 주상복합을 질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주거 상업 비율이 8대2로 지정된 토지입니다. 반면 토지 2는 허용 용도가 관광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그리고 소매점, 일반 음식점, 공연 전시장 등 극히 제한적인 용도입니다. 건폐율은 20%이고 용적률은 80%, 높이 20m 이하입니다. 이 두 토지가 하나는 비교표준지고 하나는 본권이라든가 아니면 하나는 거래 사례이고 하나는 본권일 경우에 격차율을 어느 정도나 둬야 될까요? 정답은 없겠지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상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둘 다 일반 상업지역이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같이 속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물리적인 형상이라든가 도로 전면만 보고 개별률 판단하시게 되면 엄청난 오류를 발생을 시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비적법적 이용과 지구단위 계획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양재동에 있는 이필 1단지의 토지에 대해서 담보평가가 이루어진 사례이고요. 여기 와 계신 김원부 회장님께서는 아시는 땅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대한 담보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평가액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이미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매매 금액을 알고 평가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평가액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논리상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적법적 이용인데 이 토지를 보시게 되면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실질적으로 용적률은 307%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2종 일반 주거지역의 허용 용적률이 200%인 걸 감안하게 되면 엄청난 용적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순수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비적법적 이용에 따른 프리미엄은 건물이 존속하는 한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 가격에 산입시키는 게 원칙입니다. 이론상은. 근데 이 평가서를 제가 보니까 건물이 일반적인 제조다 원가의 일반적인 감가상각만 해서 건물 가격을 평가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온전한 가격이 전부 다 토지로 갔고요. 그렇다면 심대한 개별 요인 왜곡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겠죠. 충분히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해당 평가서에 그 첨부된 내용을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본권 토지 남측 도로 건너편에 있는 비교 표준지를 적용을 했고 그것이 용케도 2018년에 거래가 됐는데 토지자녀법으로 산출한 금액은
1,080만 원으로 평가되어 있었습니다. 판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권 서측에 인접하고 있는 토지도 2017년 7월 달에 매매가 됐는데 잔여법으로 마찬가지로 계산했을 때 평방미터당 1,200만 원으로 계산을 해서 비교를 하고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본권 토지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 내에 속하고 있는 토지고 비교표준 길 하나 건너편에 있는 비교표준지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바깥에 있는 토지입니다. 또한 밀도 자체도 비교표준이니까 당연히 나지 상정 평가를 하게 된다고 치게 되면 비적법적 이용이 일어날 수가 없고, 또 한 가지는 해당 표준지의 건물도 실질적으로 용적률이 200%를 넘지 않고 있는 토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길 하나 차이 있는데 거래사례 1과 표준지 겸 거래사 2인 토지에 단가차가 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평가한 사람 자체가 아무런 느낌 없이 잔여법을 적용해서 산출된 단가인데, 결국은 뭐냐면 거래사례 1과 본권 토지 1, 2를 포함한 그 블록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포함되고 있는 토지고요. 비교 표준지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바깥에 있는 토지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지구단위 계획에 따른 영향 정도가 실질적으로 있었을 거고 거기에 따른 고민이 있었어야 되는데 두 가지를 놓치고 한 평가라고 생각돼서 혹시라도 같은 지구단위 계획 구역 내에 있을지라도 지구단위 계획 내용을 꼭 확인하시라는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는 포함되어 있고 하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비교를 하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신점 수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상에는 거짓말이 세 가지의 거짓말이 있다고 하죠. 거짓말, 나쁜 거짓말, 그 다음에 통계라고 합니다. 미국의 남서부에 있는 애리조나주입니다. 통계치를 살펴보면 미국 애리조나주는 호흡기 질환자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도시라고 합니다. 주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애리조나 주에 있는 피닉스라는 주 도시 사진인데 보시는 것처럼 근래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을 정도의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들이 있는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공기 맑은 주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애리조나 주에서 가장 많은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나타날까요? 통계에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일반 주거지역 내 부동산에 대한 집가 변동률을 추정하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반복 매매 사례를 통해서 집가 변동을 한번 추정해 보게 되면 일본 사례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최초에 판매됐다 2015년에 재판매됐는데 57개월의 기간 사이에 27.5%가 상승했습니다.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2010년 3월 달에 판매가 됐고 2015년 8월 달에 재판매가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65개월의 기간 동안에 24.1%가 변동이 됐습니다. 3번 사례는 2010년 3월 달에 판매가 되었고 2016년 6월 달에 재판매가 되었는데 75개월의 기간 동안에 23.2%가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례는 2010년 1월 달에 판매가 되었고 2015년 2월 달에 재판매가 되었는데 60개월의 기간 동안에 62.1%가 상승을 해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대부분 20% 내외의 변동을 보인 거에 비해서 거래 사례 4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많은 변동을 보여서 실질적으로 4번 특이한 4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거래 사례 3개에 의한 평균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월간 지수적 상승으로 계산해 보게 되면 0.347%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 수치를 2010년 1월 22일부터 2016년 6월 17일까지 기간을 적용해 보게 되면 76개월의 기간 동안에 약 30%가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국토부 집가 변동률을 보게 되면 같은 기간 동안에 주거 지역의 집가 변동률은 약 9.5% 상승했습니다.
절대값으로는 약 20%가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배수로는 3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가 변동률에 관한 국토부 홈페이지에 보게 되면 지가 변동률의 의미를 저렇게 명시해 놨습니다. 지가 변동률이란 일반 지가 수준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개별된 토지의 가격 수준 및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것은 아님. 즉 일반적인 경향성을 나타내는 거지 특정 지역이나 특정 부동산 등의 변동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합건물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사례인데 기준 시점은 2016년 12월이고요. 거래 사례의 거래 시점은 2012년입니다. 이 경우에 한국감정원 지수를 적용하게 되면 기간 중에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반대로 KB 지수를 적용할 경우에는 2.2% 상승한 걸로 나옵니다. 따라서 어느 수치를 적용하냐에 따라서 역전 현상이 발생되죠. 두 번째 사례는 홍제동에 있는 다세대주택과 관련된 사례인데 기준 시점은 2017년 8월, 거래 사례 거래 시점은 2010년입니다. 여기서 한국감정원 지수를 적용할 경우에는 약 0.7%, 그러니까 1% 미만으로 변동이 된 걸로 나타났고 KB 지수를 적용할 경우에는 약 3.4%가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경우에는 방향성은 같은데 실질적으로 두 수치 간에 절대값으로 약 2.732%포인트 차이를 보이고 있고 배수로는 약 3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담보나 경매 같은 일반 평가 같은 경우에는 기준 시점에 가까운 거래 사례를 적용함으로써 저런 시점 수정티에 따른 오차를 줄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보상 같은 경우에는 사업 인정 고시일 이전 사례를 쓰다 보면 기준 시점과 벌어질 경우에 굉장한 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협회에서는 업무 연락을 보내드렸는데 내용은 3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는 보상 같은 경우에는 당해 사고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은 사례 중에서 가능한 기준 시점에 근접한 사례를 선택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부득이하게 그렇게 시점 수정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시결 분석을 통해서 인근 지역의 시장 상태 변동을 좀 충분히 반영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까지도 해도 불가능할 경우에는 감정원 지수나 KB 지수 어느 하나에 의존하지 말고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한 여러 자료를 통해서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마크 트웨인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꾸며내는 건 언제나 거짓말쟁이일 뿐이라고.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통계는 그 자료를 만드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이나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진실과는 동떨어진 엉뚱한 해석을 낳기가 굉장히 쉽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애리조나 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질문을 안 하셨는데 왜 공기 좋은 곳에서 호흡기 질환 사망자 수가 가장 높았을까요? 미국 전역에 있는 호흡기 질환자들이 공기 좋은 애리조나주로 몰려들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요인 비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평가 사례를 보시게 되면 실제 평가서에 있는 내용을 제가 발췌를 했는데 대량 평가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실 것입니다. 개별 요인, 개별 토지 가격 산출 근거 앞에 개별 요인 비교표 어떤 내용이라는 걸 보여준 다음에 용도지대별로 보여준 다음에 이렇게 작성을 하실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왼쪽에 있는 개별 요인 비교표처럼 작성하시는 분도 있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오른쪽에 있는 표처럼 개별 요인 비교표를 작성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대량 평가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개별적인 비교표를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개별 요인 비교표가 10개 이하일 경우에는 가능한 개별 요인 비교표를 통해서
작성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심사위원회의 권고 사항이고요. 10개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필지 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대규모의 경지정리된 지역에 개별 요인이 일관된 토지 같은 경우에는 200필지를 하나의 개별 요인 비교표에 담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개별 요인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필지가 개별 요인 비교표가 10개일 경우에는 좀 더 세심하게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일부 같은 경우에는 실제 보상에 따른 내용은 아닌데 매각이나 이런 평가일 경우에 2필지, 3필지를 평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개별 요인 비교표를 작성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십니다. 또한 왼쪽에 개별 요인 비교처럼 작성하시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쭉 비교표를 만들어 놓고 예를 들면 가로 조건 우세함 비고란에 환경 조건 열세함, 이거는 개별 요인 비교라고 볼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른쪽에 있는 표처럼은 못 해주신다 치더라도 적어도 어느 정도의 개별 요인 비교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지금 중토이나 사회 일반에서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밖의 요인과 관련해서는 2016년에 기준위원회에서 알려드렸던 내용을 그냥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종국에 따라서는 일부 하급심이긴 하지만 창원지법에서 공시지가 기준법이 아닌 이건 사례기준법이다 해서 위법성을 갖다가 판단했던 사례인데요. 그 판례가 나오고 나서 협회에서 나름대로 대책으로 내놓은 내용입니다. 딴 거는 아니고요. 격차율 산정과 결정 사이에 거래 사례 등을 통해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과정을 좀 삽입해 주시면 단순히 산출된 수치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판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판단에서 피해 나갈 수 있지 않나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시고 셋째 자리에서 절사해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그건 권고 사항이고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면 1.348이 나오게 되면 1.39를 하셔도 사실은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격차율이 산출된 격차율과 결정하기 전 사이에 분명히 판단해야 되는 어떤 정도의 근거는 넣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실제 평가서를 캡처한 내용인데요. 평가 목적은 유상관리 전환입니다. 그리고 그 뒷정에 넘어가게 되면 평가 의견란이 나오죠. 관련 법규는 국유대산법으로 되어 있고 공익사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뒤로 넘어가게 되면 토지 가격 산출란에서는 공익사업에 따라서 표준지를 선정했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나머지 내용은 볼 필요도 없이 잘못된 내용이죠. 읽어만 봤으면 누군가가 읽어만 봤으면 이런 평가서는 나오진 않았을 겁니다. 앞에서는 국유재산법으로 평가한다고 해놓고 뒤에 가서는 공익사업법에 따라서 비교 표준을 선정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떤 평가를 기준으로 했다는 내용일까요? 물론 사연은 있습니다. 여기에도 제가 조사해 보니 협회 추천건이었는데 국가시설본부에서 협회 평가기관 추천 의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협회에서는 유상관리 전환 사업으로 사업명을 표시해서 해당 법인에 추천 알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자전거도로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였는데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던 지방 국토관리사무소의 담당 공무원은 당연히 보상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 평가사님께서는 당연히 보상으로 작성해서 납품이 끝났고 유상관리 전환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토관리사무소와 국방시설본부 간에 왜 우리가 요청했던 것은 유상관리 전환인데 보상으로 평가해 왔느냐 해서 재평가를 의뢰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유상관리 전환을 위해서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평가해달라라고 재차 의뢰문서를 보냈던 것입니다.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 평가가 지사에서 이루어졌는데 본사를 심사를 거쳐서 협회 심사까지 올라왔다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 법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협회 심사라고 하게 되면 협회에서 봐줄겠지 하고 대부분 넘기다 보면 제한된 인력으로 심사위원들도 사실은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 정비구역이라는 내용만 봤으면 다시 한번 사업시행 인가일이 3년 이내인지 따라서 기준점이 틀려질 수 있다는 내용을 심사위원도 파악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세심하게 다 볼 수는 없습니다. 다시 부탁드리는 건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협회 심사위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법인에서도 같이 힘써 주셔야만이 가능한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공원이 내년 6월 30일자로 만료가 됩니다. 실효제가 이제 실행이 돼서 내년 6월 말까지 보상을 하든가 7월 1일서부터는 해제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내놓은 대책입니다. 결국은 우선 매입 대상 통해서 약 1조 6천억을 투입해서 2020년 6월 말까지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취득을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관련되는 내용이 제가 말씀드리던 이유는 이겁니다. 비오톱이 꼭 관련될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과 관련해서는 비오톱의 유연성이나 아니면 뭐 법규의 미비라는 걸 측면을 논하진 않더라도 어쨌든 현존하는 제한이기 때문에 평가에 반영을 시킬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비오톱이 만들어진 시점서부터 비준율이 먹질 않고 2017년부터 먹다 보니 연도별 공시가의 균형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 한 가지는 비오톱에 따른 비준율이 그린벨트만 예외를 시키다 보니 대부분 자연녹지 지역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데 일종 일반 지역은 먹고 비오톱의 비준율이 그린벨트는 안 먹다 보니까 오히려 일종 일반 주거 지역에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그린벨트에 있는 표준지보다 낮게 산정되는 경우가 실제 도봉구와 서대문구인가요? 두 군데에 실제 나타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굉장히 조심해 주셔야 되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꼭 비오톱 면적을 확인하시라는 내용입니다. 비오톱 1등급 같은 경우에는 토지용 계획 확인서상에 나타나는데 그 비오톱이 표준지이든 본건이든 그 밖에 보정 사례든 간에 면적을 꼭 확인하시라는 내용입니다. 그에 따라서 전체가 비오톱에 저촉되는지 일부가 저촉되는지 아니면 극히 일부가 저촉되는지에 따라서 가중치가 틀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번역을 하게 되면 소박한 실제론이라고 하더라고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항상 나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내 주관성과 현실 사이에 아무런 괴리감도 없다고 사람들은 믿고 산다고 합니다. 도입부에 제가 인간이 갖는 객관성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는 나는 이제 내가 가진 경험이나 지식, 가치관에 따라서 그러한 프레임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기나 아니면 평가하는데 좀 조심해야겠다라고 해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겠죠. 왜? 인간이기 때문에. 이는 마치 제가 생각하는 오늘의 강의가 이 사진이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오늘의 강의는 이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인간이 갖는 객관성에 대한 오류, 환상에 대해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내 생각, 내 판단도 틀릴 수도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 평가와 평가 심사는 줄다리기 관계에서 같은 목표로 같은 작업을 하는 공동 작업의 관계로 갈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림자에
속지 않고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평가를 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